이게 인류가 앞으로 뇌를 21세기 뇌 과학을 하네, 우주를 더 파헤치네 하지만 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구분하신다면요, 철학의 영역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많이 더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과학계에서 우리가 드러난 현상결 가지고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신다면, 현상계와 절대계를 딱 구분해서 보실 줄 아신다면요, 과학이라는 건 이 현상계 안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시공간 안에서 주객이 나눠져 있고, 시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인과성이 있는 세계에서 드러낸 인과를, 현상을 통해 드러낸 인과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그 너머에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주적 공식을 연구하는 세계입니다. 이데아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원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그 성리학 조선 선비들의 사고의 폭이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난 이유가요, 이게 하나의 원리 리자 하나로 딱 포섭이 돼요. 리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리 그럽니다. 지금 서양 과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리. 서양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요, 현상계에 드러난 리, 그거를 성리학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소당연지칙 그래요. 불용이 그치지 않는, 현상계에서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는 불용인데요, 안입을 용납할 용 그치리, 그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소당연지칙, 그것소 마땅당 그럴련, 마땅히 그러한, 갈짓자는 의란 뜻이고요, 뭐뭐한 칙, 법칙, 마땅히 현상계에서는 그치지 않고 늘 그렇게 돌아가는, 작동하는 법칙, 이게 현상계의 법칙입니다. 소당연지칙 줄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불가역, 불가는 안 된다는 거고, 역은 바꿀 역자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불가역, 소이연지고, 소이연은 까닭이란 뜻입니다. 소이, 소이, 그런 원인, 그럴련해서 그 원인이 되는 연고고자, 이유. 만물의 불가역 소이연지고랑 불용이 소당연지칙, 딱 요 두 글자로요, 요 두 단어로 이 현상계의 모든 걸 정리하는데, 이 두 개가 리의 하나로 리예요. 원리. 그래서 옛날 성리학자들이 성리, 인간의 본성에 원리가 담겨 있다, 요 철학의 어떤 원리가요, 이 원리는 과학과 철학을 막론하고 하나로 회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비들한테는 과학과 철학이 하나예요. 그 같은 원리가 밖으로 현상계 안에 드러날 때를 연구하면 과학, 그 현상계 드러내지 않은 원래 원형의 모습을 연구하면 철학, 그럼 소당연지고. 그래서 우주 안에는요,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분명하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꼭 그 질서가 나타난다. 우리가 물건을 들면 떨어뜨리죠. 불용이에요. 이거 멈추는 적이 없어요. 들어올리면 떨어뜨려요.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을 지금 구현해내는 근원적인 불가역의 소이연이 되는, 원인이 되는 원리가 우주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면 작용을 통해서 떨어뜨려요. 떨어질 때 이 작용을 통해 드러난 원리는 과학 법칙의 그 대상이죠. 과학 연구의 대상인 그 법칙은 우리가 소당연지칙. 조선 선비들한테는 요 구분은 그냥 서당 다니면 당연히 배우는 겁니다. 이 모든 성리서에 나오기 때문에 근사록만 읽어도 나오고,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철학을 시작해요. 학문을 시작해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학계에서 뭘 잃어버렸냐면 과학 철학을 잘 분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엉망이죠. 왜냐, 그거는 철학의 영역은 그분이 실험해 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만 실험했으면 현상계적인 이 과학자들은 이 얘기만 해야 돼요. 내가 현상계에서 특정 조건, 왜냐하면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특정 시공간 안에서죠. 특정 시공간 안에서, 진공 상태도 가정한 거죠. 특정 시공간 안에서 이런 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 이 원인의 이 결과가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과학은. 이 이상을 얘기하면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자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내 실험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내 신념의 영역이니까 알아서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시오.
내 생각에는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 돼. 근데 과학자가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실험한 영역은 현상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공간 안쪽에서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시공을 넣으면은 본인이 이미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상계적인 자아로는 현상계적인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이 영역을 정확히 못 나누는 데서 시작해요. 모든 문제가. 근대 철학 이 현대에 오기 전에는 서양에서도 이 영역을 정확히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과학이 물질을 맞는지가 되고 과학이 이제 철학을 티신하면서부터 꼭 과학이 철학처럼 굽니다. 종교가 철학처럼 굴어도 안 되고요. 종교는 신앙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그렇게 믿기로 했다는 영역이 많아요. 그럼 그 영역에서는 실험이 된 게 아니죠. 결국은 종교도 철학적이어야 훌륭한 고등 종교고요. 철학으로부터 멀수록 실험 불가능한 영역이 많을수록 그 종교는 사이비 종교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랑 철학과 과학을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철학은 어떤 종교의 모습을 띌 수 있지만 종교가 꼭 철학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주 진리 자체가 경외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진리 자체를 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철학이 종교로서 작용할 수가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불교에서 제일로 보시는 비로자나불은 방금 말씀드린 이 법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당연의 법과 소이연의 법을 통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체화용이라고 불러버려요. 체화용이 모두 일법이고 그 한 법은 뭐냐면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 대법신이죠. 법 그 자체. 불교는 법 그 자체를 신앙해요. 원래. 그러면 그 종교는 철학과 종교가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법이어야 되는데 법을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계신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교가 되고 신앙이 돼버려요. 이 학문에서 멀어져가지고 신앙의 차원으로 갑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나는 비로자나불이 구렛나루가 좀 있고 이렇게 피부도 좀 밝은 피부에 뭐 이런 분이시길 바래.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기원하는 거예요. 시바신 하면 왠지 막 근육도 좋고 이렇게 몸이 아바타 같이 몸이 파란 분이잖아요. 시바신 몸이 파랗고 근육질에 아주 몸매 좋은 분이에요. 잘생기고 그냥 그렇게 믿겠다. 그럼 이게 좀 안 맞죠. 그럼 이제 종교로 가면은 이런 오류가 생겨나요. 그런데 에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보는 것처럼 나 그런 판타지를 즐기고 싶다. 판타지 즐기고 싶어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종교 안에서도 판타지를 찾는 거죠. 나의 에고까지 좀 해줘. 그래서 방편으로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근원에서 멀어지면 방편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 되면요. 이제 종교와 철학이 그때 나눠봐야 돼요. 저는 무조건 철학을 잡으라는 거예요. 철학이 과학의 뿌리고 종교의 또 원형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시작은 종교, 그냥 믿음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철학이 더 근원이라는 걸 아셔야죠. 이게 진리니까요. 철학은. 영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명하게 종교가 맞는지 틀린지도 결국 철학이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특정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가 그렇다. 우주 공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는 게 철학이고 과학은 그 공식이 현상계 안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드러난 법칙들을 가지고 인과를 짜가지고요. 자 보십시오. 이 과학은 여러분 이 컵이 보이시죠? 이 컵이 현상계 안에서 작동하고 존재하는 그 방식, 인과 법칙만 연구합니다. 그렇죠? 이 컵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요. 이게 일체 유심의 도리로 보면요. 과학은 뭐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표상들 간의 질서를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 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시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내 마음에 떠오른 그 표상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표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돌아가죠. 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일체 유심의 원리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 마음이고 일체 만물은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만물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돌아간대요. 법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른 이런 생각이나 감정, 오감들이 굴러가는 방식을 냉정하게 보시고 결국은
어떤 공식으로 얘네는 꼭 돌아가더라, 작동하더라라고 말하시는 게 과학이라고요. 철학은요. 애초에 이게 도대체 일체 유심부터 철학이죠. 이 형이상학이 이제 형이상과 이제 연계를 맺으면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애초에 이 표상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내 참나 때문에. 그럼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이런 공식들이 펼쳐진 거지, 내 마음속에. 공식의 근원을 참나로 끌고 가서 참나 안에 애초에 어떤 질서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철학의 영역으로 갑니다. 마음을 가지고 연구할 땐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요. 이 연구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계속 파들어 가셔도 결국은 여러분은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체유심이란 말을 안 해도 사실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체유심이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 철학에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거죠.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보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철학과 과학 이런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현상계 안에 시공간의 어떤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에 일정한 법칙들, 질서들을 여러분이 부여하고 싶으신 거죠. 학문을 인간은 하게 돼 있는 게 눈에 이렇게 돌멩이가 자꾸 왔다 갔다 떨어지고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그 인과 법칙을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인류는. 그래서 모든 표상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뭘 던지든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온 이것들이 좀 위에 여기 좀 컵이 제가 힘을 빼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법을 읽어내는 거예요. 법신의 뜻을. 불교로 말하면 비로자나불이 무슨 뜻을 우주에 품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 법계의 숨은 뜻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드러나지 않은 우주의 근본 진리고요. 근본 원리들. 소이연의 고, 연고라고 하는 거고 표현되고 있는 지금 비로자나불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채잖아요. 표현하고 있는 그 세계들의 그 담겨 있는 질서들, 표현된 원리들은 소당연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간단해요. 이것만 좀 알아도 우리가 철학과학 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럼 과학자가 철학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철학자가 과학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서로 공부한 만큼만 얘기하는 게 좋죠. 아주 모를 수는 서로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자가 철학 얘기를 하면 그건 철학자로 사는 거예요. 과학자로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에 밝고 철학자는 철학에 밝으니까 다른 분야 얘기를 할 때는요. 제한을 두고 얘기를 해야죠. 철학자가 과학 얘기할 때는 과학자로서 하는 거예요. 과학을 자기가 실험해본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 섞어버리면 안 돼요. 연구하긴 철학을 해놓고 과학처럼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과학을 연구해놓고 철학처럼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도만 땄던 분이 갑자기 막 과학 얘기를 시작하면요. 그거는 신문에서나 보신 거잖아요. 사실. 직접 가서 실험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자명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죠. 저도 그래서 웬만한 과학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한계를 느낀 게 아니면요. 체험한 게 아니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영역도 당연히 있죠. 그런 얘기만 해야지 너무 전문적인 영역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지 몰라도 이 우주 공식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받지 않아요. 왜냐? 옛날 석가모니가 뭐 상대성 이론을 알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주 법신을 이해했을까요? 예. 그런 거 몰라도 현상계 내 눈에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질서만 봐도 우리는 철학하는데 충분해요. 예. 그리고 이 철학이 제대로 되면 과학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니까 서로. 예. 이해되시죠? 지금 과학이 뭔가에 막혀 있다고 그러면요. 저는 철학을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과학자들이 철학까지 하시게 되면요. 과학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지금 과학의 어떤 난제들을 푸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철학을 하시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철학을 하십시오. 왜냐? 둘이 또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혹시 이걸 못 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철학이 중요해요. 철학은 과학의 밑둥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과학만 알고 말단만 알고 본질인 철학을 모르면 못 푸는 게 많을 거예요. 철학자는 본질을 바로 아는 사람은 말단에 대해서도 뭔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단을 아주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간 전체가 과학의 영역이니까 현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할 수 있겠지만 철학을 못 봐본 사람은
이 짐작도 못 하거든요. 이 철학의 세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단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문을 전개하시면, 그런데 조선 성리학은 이게 기본이었답니다. 원리엔 두 가지가 있다. 소이연,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와 소당연, 현상계에서 늘 펼쳐지는 법칙, 과학 법칙 두 개가 있다. 서양 철학도 다 이거 알고 시작해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의 이데아와 만물의 보편 법칙 두 가지가 있다. 보편 법칙은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데아는 이 근원 우주의 본질이죠. 그래서 플라톤 그 동굴의 비유에 보면 저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뒤에서 불빛에 비춰서 나무 판때기, 요즘 같으면 자동차 판때기, 빌딩 판때기를 뒤에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림자가 제 앞에 비칠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림자만 보고 산 거죠. 나무 그림자, 그 집 그림자, 자동차 그림자 막 이렇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목을 고정해 놨는데 목이 풀려서 어떤 사람 하나가 뒤를 돌아봤더니 진짜 나무나 빌딩, 자동차가 아니라 판때기 들고 불빛에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 판때기가 보편 법칙이에요. 즉, 우리가 보는 이 그림자가 이 현상이고요. 우린 그림자만 보고 사는데 그림자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림자들의 근원이 되는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현상계가 돌아가는 법칙. 그게 판때기에 불과해요. 아직 그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 밖에 나갔더니 진짜 자동차, 진짜 빌딩, 진짜 나무를 딱 보는데 그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결국 이데아의 모사품이 보편 법칙이고 보편 법칙의 모사품이 우리 실제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서양 철학에 이게 정해지면서 서양 철학이 시작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때. 동양에서는 일찍이 동양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고 조선시대는 특히나 그걸 설명을 잘했던 문명이에요. 아까 말한 그 실제 하는 그 이데아는 소이연의 원리다. 절대 이거는 못 바꾼다. 우주에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영원히 우주가 다시 태어나고 윤회를 해도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우주든지 또 생명체가 태어나고 땅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인간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원형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굴러가면서 적용되는 법칙은 시공간 안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법칙들이 적용되겠죠. 그때그때 필요한 법칙들이. 그래서 이 법칙 원형은 대기하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법칙들, 그 순간순간 표현되는 법칙들은 벌써 요거의 또 모사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모르시면 이게 철학이나 과학을 이해 못하세요.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는 안목을 먼저 갖추셔야 돼요. 근데 통합이라고 해서 철학과 과학이 요즘은 구분이 없어요. 과학적인 설명을 해놓고는 철학자라고 하고요. 철학자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현상계에 돌아가는 공식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물어보면요, 그냥 현상계 돌아가는 그 법칙, 소당연지칙, 현상엔 당연히 이렇게 살아요 하는 얘기만 하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철학자라고 그래요. 과학자예요. 그런 분들은 사회과학자거나 심리과학자죠. 그것도 다 과학입니다. 마음도요,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현상들의 어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 설명하고 치료하는 걸 연구하는 건 과학이죠. 애초에 인간은 우울함이란 감정을 갖게 됐을까? 뭔 원형 정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슬퍼하게 됐을까? 이걸 연구하면 철학이에요. 근데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연구하면 과학이에요. 그건 시공간 안에 이미 어떤 궤적을 나타내는 이 표상들이기 때문에 감정이건 생각이건 오감이건 현상계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다 그건 과학의 대상이에요. 철학은요, 당연히 이 과학적인 이 말단의 현상도 당연히 포함하죠. 원래 하나의 원리니까. 하지만 이 현상들 통해 입증돼야 되지만 더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철학자가 되려면 기본이 명상 못하는 철학자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명상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도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회과학자거나 인간의 심리에 대한 과학을 하신 분들이지 철학자는 아니에요. 철학자라는 건 나오기가 힘들어요. 철학자가 종교가보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종교가는 믿어버리면 나와요. 어느 날부터
매실주를 믿기로 해요. 매실차인데 매실차를 믿기로 해요. 매실차를 먹으면 인간이 정화되고 이걸 안 먹으면 타락한다. 개벽이 와도 매실차를 먹으면 살아납니다. 과학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럼 종교가 하나 형성되고 모여서 이거 나눠 먹고 찬송가 바치고 이러면 종교가 봐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코카콜라를 먹으면 만병이 통치된다고 믿으면 코카콜라 교가 나올 거고 매실교가 나올 수 있고 다 교가 나와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식도 하나의 종교예요. 채식교가 나와요. 사회주의도 하나의 종교예요. 자본주의만 무너뜨리면 인간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지금 못 버리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과학이라면요. 지금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새로운 더 과학적인 이론이 아인슈타인도 벌써 또 비판받고 또 새로운 과학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왜 그게 그냥 단순한 사회과학이었다면 마르크스의 이론 중에 취할 건 취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서 새로운 과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종교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본 대로 그대로 난 세상을 보겠다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 사회 현상을 잘 설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한 100년 전 거 계속 우려먹고 계시기 때문에 종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비들 배우자고 하는 게 선비들이 했던 말 다 외워서 신도처럼 굴자는 게 아니고요. 선비들이 알아낸 것 중에 지금도 맞는 그 진리들을 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는 진리잖아요. 어느 시대나. 과학과 철학을 정확히 나눴다는 거. 그러면서도 본래 일리, 하나의 원리라는 거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학을 해도 철학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 알아내는 것도 신의 뜻인 거예요. 신의 드러난 뜻. 철학을 통해서는 신의 감춰진 뜻. 신의 뜻을 양면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과학이 되는데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그냥 이거 혼동해서 알아서는 안 모르는 거죠. 사실. 이런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과학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그냥 신의 뜻이 알고 싶은 것뿐이다. 내가 과학을 하는 거는 우주를 굴리는 신의 방식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이제 이분은 과학자에서 철학자 영역으로 넘어갈 소질이 이제 있으신 분이죠. 실제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겠죠. 예전엔 철학자들이 과학을 많이 시작했죠. 데카르트나 근대 과학은요, 다 근대 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미분적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수학이 된 거고요. 데카르트가 위대한 철학자인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XY 좌표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해석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학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는 우주의 원리를 증명할 방법은 현실이 돌아가는 걸로 증명해야 되니까 말단으로 본질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탐구한 이 본질이 진짜 말단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과학의 영역을 많이 발전시킨 건데 그 뒤로는 과학만 하고 분과가 자꾸 나뉘다 보니까 이제 분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요. 자기 분과만 알고 철학은 모르는 이게 본질과 유리된 지금 말단에만 치우친 학문들이 극성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만 밝은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죠. 그런데 좁아져도 괜찮아요. 그 말단을 바로 철학에다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분야가 아무리 협소해도 보세요. 먼지 하나도요. 이데아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먼지 하나만 전공해도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먼지를 통해 표현되는 모습이 되게 제한되긴 하겠지만 먼지가 존재하려면 참나가 있어야 돼요. 우주에 비로자나불이 있어야 돼요. 먼지 하나도 비로자나불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요걸 이게 불경에 써놓은 건데 비로자나불 인격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먼지 만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해하신.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철학에서는요. 왜 비로자나불이 없으면 먼지가 있을 수 없는지가 당연한 얘기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 나는 가정을 경영한다. 가정을 꾸린다. 그럼 가정 안에 돌아가는 이 법칙들을 보시면서 그 법칙이 근원은 철학에 있다.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부부가 존재하는가? 왜 부부가 만나야 자식이 생길까? 그렇게 그럼 내몰고 있는 게 이데아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내몰고 있는 게 철학이에요. 이 인간의 무지와 아집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뿐 금방 흩어지겠지만 인간이면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는 우주가 애초에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게 이데아라고요. 그렇게 몰고 있는 게. 우주에 뭔 원리가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까? 예전에 한의학이 연구한 겁니다. 오행설을 연구한 이유가요. 우주는 왜 손가락을 5개를 만들었을까, 인간한테? 이걸 연구한 겁니다. 5개를 왜 됐을까? 쭉 파고 들어가니까 참나는 우주를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같다는 걸 철학을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철학의 영역이에요. 한의학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미 5개인 손가락을 가지고 이 이후부터 설명하면 한의학이고 과학이고 한의과학이고, 왜 애초에 요놈이 이렇게 생겼을까? 5개가 생겼을까? 4개도 아니고 3개도. 그럼 우주에 뭔 공식이 있어서 늘 5개를 찍어내는 걸까? 그걸 파들어가는 겁니다. 이데아는. 그래서 우주의 근원 원리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직관을 통해서, 그래서 늘 해와 달을 짝을 지어놓고 이렇게 짝을 꼭 남자 여자 짝을 만들어 놓는구나. 늘 그걸 우리 태극기에다 써놓은 겁니다. 태극기가 우주 이데아예요. 우주의 원형 정보예요. 우주의 원형 정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이 있다. 그래서 결국 8개가 우주 이데아의 모습을, 오행을 8개 또 쪼개면 8개로 설명하고 또 쪼개면 우주의 이데아를 64개로 설명합니다. 그 64개의 원형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일은 그 원형 정보에 하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도 철학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점을 쳐서 탁 나오면 무념무상에서 신과 하나가 된 초월적인 마음에서 괴를 딱 뽑으면 괴가 신의 직관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 100%라고는 장담 못하죠. 그리고 그 나왔을 때 그 점괘에 나온 64개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원형 정보에 의해서 내 삶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데아를 근간에 두지 않으면 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우주가 마음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점을 칠 수가 없죠. 공식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런 철학과 과학의 협주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에고와 참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에고의 세계가 과학의 세계고요. 참나는 철학의 세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가, 여러분은 지금 이 학당에 와서 배우시는 게요, 이 철학자 스쿨에 나오신 거랑 같아요. 학당에서는 오로지 철학을 가르칩니다. 과학과 하나로 돌아가는 철학입니다. 유리된 철학이 아니고 철학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현상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반드시 과학과 입에대면 안 됩니다. 과학이 진실이라면, 과학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지금 현대 과학 이론과 다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과학도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게 철학에서는 안 맞으면 안 되겠죠. 하나가 돼야겠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또 돌아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또 보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참나와 에고가 꼭 같이 가야 되듯이. 학문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겪은 대부분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죠. 그런 사람은 눈빛이 그러면은 믿고 돈 주면 반드시 떼먹더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늘 겪었던 표상들 간의 법칙을 여러분은 설정하고 있어요. 모피의 법칙 이런 것도 좀 그 과학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100% 자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꽤 확률이 높은 것들이죠. 꼭 그런 법칙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100%가 아닐 뿐이지 그것도 법칙은 법칙이에요.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왜냐하면 일반 평균 확률보다 되게 높은 확률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한 몇십 년간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또 과학자세요, 사실은.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을 법칙화해서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떨 때는 물 마시면 어떻더라, 뭐 매실차를 먹으면 어떻더라, 뭔가 나름의 다 이 공식들을 얻고 계세요. 이게 과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몸이 안 좋더라. 내 몸을 갖고 실험해 본 거죠. 확실히 몇 시간 자면 몸이 어떻고 몇 시간 덜 자면 어떻게 되더라. 어떤 것만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게 다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라고 의문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해놓은 거야? 그럼 참나가, 신이. 그럼 신하고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가 신이 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럼 명상을 할 수밖에 없죠.
신은 생각, 감정, 오감 너머의 세계니까 신을 만나시려면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놔야 돼요. 명상 안 하고는 신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계속 개념으로만 그럼 과학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엄밀한 과학이냐, 자명한 과학이냐, 유사과학이냐 또 차이가 날 거고요. 자꾸 억측을 해버리면 유사과학, 과학 아닌 게 돼버리겠죠. 자명한 둘 다 똑같아요. 철학이건 과학이건 자명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명하면 훌륭한 과학이고 자명하면 훌륭한 철학이고 자명한 것끼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과학이건 철학이건 자명하게 추구하세요. 현상계 것도 자명해야 돼요. 불에다 손 넣으면 탄다. 너무 자명하죠. 그럼 이게 철학과 하나입니다. 베이스가 철학이에요. 그렇게 만든 자리가 철학이고 현상계로 손이 타고 있는 게 지금 과학이고 두 개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신이 반드시 손을 태워 먹어요. 불에다 손을 넣으면. 이건 딱 오차가 없죠. 자명하죠. 예, 이렇게 우주는 생생하게 우주에는 깨어서 알아차리는 존재가 우주를 법칙대로 경영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지금 현상계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은 그 신의 속뜻까지 이해하시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 나부터 조건이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극대화해야 돼요. 내 안에 원래 누구나 신성이 있는데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대우주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우주 안에도 신이 있고 이 현상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부터 먼저 연구해가지고 그 신과 하나가 되기를 자꾸 닦으시다 보면 무언 중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은 신과 하나가 되면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 법칙대로 우주를 굴리는 물건이죠. 여러분이 자꾸 신하고 하나가 되면요 뭔 짓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신의 의중에 맞게 바뀌어 있어요. 이게 알아내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고 있어요. 자꾸 신하고 만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신에게 맞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점검하셔야 돼요. 요거 사단에 맞나? 양심에 맞나? 내가 혹시 편견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해서 불순물이 발견되면 또 털어내세요. 그 다음에 털어낸 다음에 또 신하고 하나가 돼보세요. 그러면 훨씬 신의 정보가 내 에고의 생각에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또 털어내세요. 또 만나요. 또 털어내요. 또 만나요. 이 짓을 계속하면 10년만 해도 도인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신하고 맞춰져 있어요. 엉뚱한 걸 바라지 않고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저건 안 될 일 하면 딱 판정이 빨리 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걸 해요. 근데 에고들은요 계속 망상을 부려요. 그래도 이것만 먹으면 낫지 않을까? 우주가 다 풀릴 텐데. 제가 그러니까 막 철학을 얘기해도요 종교인들은 그래요. 믿으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저분은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제가 오히려 걱정 들어요 그분들한테. 이런 게 가능한 게 이 현상계입니다. 그것도 맛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가능한 것 중에 뭘 택해서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자명함을 택하시라. 무조건 자명한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 지켜보니까 자명하지 않은 건 일시적으로 이런 거였어. 뭐 하나에 매몰돼서 살기를 일시적인 위안은 주는데 결국에는 깨지더라고요.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서 그게 오래 못 누려요. 오래는 못 누려요. 근데 자명한 것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더 환희가 나고 더 희열이 올라오고. 이걸 진짜를 맛보고 나면 이런 그 일시적인 이안거리들은 이게 너무 한계가 짧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 이안을 해주면 하나 주면 둘은 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게 돼요. 자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서 치를 대가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대가 없이 계속해서 이 기쁨만 희열만 커지고 자명함만 깊어져가는 진짜 진리에다가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시다 보면 당장에는 못 버리시는 게 많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진리를 즐기는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면요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하나씩 정리하실 거예요. 떠나보낼 애들을 떠나보내고 너랑은 아닌 거 이젠 그만 만나야 될 것 같다. 난 진짜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진리는 이 맛을 주고요. 가짜들은 처음엔 되게 환희심이 일어났다가 갈수록 이제 근심이 생겨요. 이걸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게. 안 좋게 돼 있어요. 속이 계속 찜찜하고 억지로 다잡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다시 더 믿자.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꾸 극복해 가려고 하시는데 결국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우주 공식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식에 맞는 걸 따라가시면 여러분 아주 매일매일 환희가 올 겁니다. 공식에 맞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아는 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니 누구니 제가 강의했던 에픽테투스니 뭐 아우렐리우스니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환희가 늘 넘치는 거죠. 아무거 안 해도. 보십시오. 그 불교에 이런 말 있죠. 물 깃고 나무 나르는 게 신통이다. 물 기르는 참나의 작용 없이 우리가 물을 기를 수가 있나요? 나무를 자를 수가 있나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숨 쉬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하루를 지내는 그 모든 게요. 이데아가 없고 신이 없고 참나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작용들이에요. 그게 신통이에요. 내 일상이 공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철학이 돼요. 모든 게 과학이고 모든 게 철학이라 하나로 이게 결국은 학문이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합쳐서. 이게 지금 쓰는 신학이 아니고 종교의 의미의 신학이 아니라 결국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합치면 신학 아닌가요? 우리끼리 얘기해보자면 신의 양면을 지금 연구하는 것뿐이잖아요. 결국 이게 신학이에요. 진짜 신학을 하는 분들은요. 숨만 쉬어도 재밌어요. 숨을 쉬게 만들어놨을까? 신이. 이 순간에 들어오면 나가게, 나가면 들어오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 음양을. 우주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고 그 생명의 공식이 결국 이 현상계까지 그대로 적용돼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쉬는 걸 통해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렇게 참나 상태에서 이해를 하시면요. 철학과 과학이 동시에 진행돼요. 안에서 정신이 깨어나서 참나의 정보를 이해하고 읽어내고 있고 무언 중에 읽어내요. 생각으로 읽어내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직관을 하고 그 다음 생각을 통해 풀어내는 건 또 이미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현상계에서 언어를 써가지고 또 말로도 만들어봐요. 이미 이 과학의 영역이라는 게 논리학의 영역이에요. 말을 만들려면 논리에 또 맞아야 돼요. 재밌죠? 현상계에 이미 나올 만큼 다 과학이 나와 있어요. 현상계의 표상들을. 개념들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자명합니다. 논리학. 생명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일 자명합니다. 뭐 생물학. 뭐 물리의 이 전반적인 물리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자명합니다. 물리학. 인간들이 또 때로 뭉쳐놨더니 정치라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놈 정치 현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치학. 또 이것들이 돈을 주고받더니 자꾸 뭘 주고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안에 어떤 법칙들이 발견됩니다. 경제학. 그런데 이게 불변의 법칙들은 아니에요. 과학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100% 자명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조건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또 달라져요. 그런데 우주에 엄청난 원인인데 어떻게 다 우리가 학문화합니까? 그래서 많은 조건들을 빼고 학문화해요. 예, 그러니까 조건 하나를 더 보태면 또 이게 공식이 더 정밀해지거나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의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사는데 자명하냐 정도지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건이 또 조금 바뀌면 또 다른 공식이 적용돼요. 살짝 바뀌어가요. 그리고 다 또 공식을 설명하지고 있지도 못해요. 우주의 무수한 원인을 위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몇 개의 원인만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 같은 거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집값 하나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데. 주식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오르고 내리는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변수들 간에 어떤 가중치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인간은 그거를 더 자명하게 만들어갈 뿐이지 100%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많고 아인슈타인이 100% 맞을까요? 예, 상대성 이론을 능가한 이론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설명을 더 잘하는. 왜냐하면 지금 설명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리세계만 해도. 예. 그러니까 저는 철학을 하시라는 게 철학은 영원히 불멸의 자리 아닙니까? 철학을 하시면서 과학을 연구하시면 훨씬 여유 있게 신을 알면서 신의 뜻을 연구하니까 예, 이 더 자명하게 연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어려운 주제를 지금 꺼냈는데 한참 떠들었네요. 철학학당이니까 여기는. 딴 데서 이런 얘기를 못 해줘요. 오면 그냥 뭐 고민할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내려놓으시고 나로 돌아가세요. 잘 가르쳐 준다. 이 정도만 해줘도 안 그러면 이제 막
화내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화내실 거예요. 그래서 학당은 철학 학당이니까 철학이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음 공부하는 원리도 모르시고 지금 마음만 진정제 나가지고 좀 진정시킬 그런 걸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왜 아프게 됐는지도 원리를 아셔야지 건강하게 되는 원리도 거기서 나오고, 이 마음의 단순히 감정상의 이런 아픔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까지 가시려면 철학이 아니고는 답을 못 줘요. 왜 이렇게 살면 저는 찜찜할까요? 왜 안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살면 뿌듯할까요? 왜 그럴까요? 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봉사활동하면 마음이 편하더라 밖에 말을 못해요. 과학적으로는. 봉사활동하면 뇌에서 되게 포상의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해주더라.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남은 본래 둘이 아니니까요. 참나 자리에서. 내가 남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전체적인 내가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철학. 참나 자리에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살라고 남한테 봉사한다밖에 안 되면요. 철학을 모르는 과학자는요. 이게 이 철학자가 못 되는 이유 아시겠죠? 과학만 알아요. 봉사할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봉사를 자꾸 해요.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참 의미에서 이분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이런 겁니다. 철학이 빠져버리면, 이런 학문이 되면 결국 그런 마음에서는요, 나 위해서 하는 마음이 결국 이제 커지다 보니까 결국 다들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 걸 챙기다가 내 이익에 손해가 오는 순간 탁 봉사가 멈춰진다는 큰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래서 결국에는 과학만 따지고 철학을 무시하는 문명은 반드시 망해요. 한계까지 가다가 망해요. 왜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동차 타고 막 좋은 집에 다 좋을 것 같지만 왜 살아야 되지 하는 요거 하나에 꽂혀버리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얼굴색이 다 안 좋아져요. 눈빛이 흐려지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좋은 걸 누리고 뭐 해도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귀찮아지고 재미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명상을 하는 분은 명상으로 도망가겠죠. 이 한 수가 더 있어야 돼요. 신의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세계를 못 끌어다 쓰면요. 현상계가 줄 수 있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주는 쾌락 이상의 걸 뭐 얻을 수도 없고, 걔네들이 주는 이안, 걔네들이 이안을 못 줄 때는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쾌락을 줄 때는 잠시 넘어가는데요. 얘네들이 답을 딱 못 준다고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제 존재가 이제 균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수가 더 있다면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려요. 그때 이 신의 한 수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 걔네들은 원래 무상고 무아 아니야. 걔네들은 내가 아니잖아. 진짜 나는 니르바나잖아 하고 탁 여기까지는 소승불교가 설명해줘요. 탁 돌아가요. 여기서 멈추면 소승이 되고, 태승은요. 그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그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마저 참나랑 둘이 아니네. 내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참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현상일 뿐이고 본래 하나네 해버리면 전혀 다른 게 돼버립니다. 아까까지 날 괴롭히던 그 고통이 참나의 작용이 돼버리고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참나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영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인격이 달라집니다. 다른 존재가 돼요. 똑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런 존재들 우리가 이제 보살이니 군자니 선비니 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사물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철학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쓰면 과학을 해도 재밌고 철학을 해도 재밌습니다. 자명한 신의 공식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학문들을 하시니까 하나를 알면 몇 배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 빠진 과학만 하시면 욕망에서 우리 마음이 지배되기 때문에 이기심에 지배돼서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갖다 좋게 못 쓰고 오히려 남한테 피해가 되게 쓸 수도 있고 본인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철학이 받쳐주는 과학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작은 과학 상식 하나만 알아내도 보살은 그거 가지고 중생구제할 뭔가를 발명해버려요. 밑둥이 튼튼하니까, 철학이 튼튼하니까 그걸 소화를 잘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질명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명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현상입니다. 철학과 과학은 엄연히 달라요. 물리학자들은 현상계에 드러난 물리 얘기만 하세요. 이 신의 영역은 놔두세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가는 신앙을 가지고 신의 얘기 하지 마세요.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했어라는 이유로 신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신과 살아온 사람만이, 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랬잖아요. 그냥 막연히 니들 마음대로 믿은 거 가지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 모른다 그 사람들. 내가 말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신을 설정해 놓고 주여 주여 하고 모든 일을 주한테 맡기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나는 모른다. 아버지 뜻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건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우주 공식을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만이 천국 가지, 마음대로 믿은 사람, 종교가 아니면 철학은 모르고 아버지는 모르고 현상만 설명 잘하는 사람, 과학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도마복음에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내죠. 도마복음의 단적으로 나와요. 우주를 다 알아도 나를 모르면 뭐죠? 비천하다 그랬네. 빈곤하다 그랬다. 하나를 모르면 빈곤할 뿐이다. 그게 하나가 아버지이자 나죠. 참나자리. 그거 모르면 빈곤하다. 이게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철학 모르면, 여기 그림 있죠. 알그림. 가운데가 철학이죠. 아버지죠. 신이죠. 참나죠. 아무리 바깥 걸 잘 알아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 원을 다 아는 과학자라 하더라도 가운데 중심점을 모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빈곤하다는. 또 원주 중에 어느 한 지점, 먼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연구를 해도 사실은 원주에 있는 모든 점은 아무리 비춰내도 참나의 근거에서 존재하죠. 그 중심은 하나 똑같죠. 즉 우리가 어떤 현상계에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도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은 하느님 자리에 도달하게 돼 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 많이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자명하다고 아는 거 그게 과학이에요. 그거의 근원을 참나에서 찾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철학자가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저 원주를 다 알아도 가운데 중심점을 모르면 가짜고, 원주 중에 아주 일부만 알아도 그 일부의 중심은 똑같은 그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만 정확히 그걸 통해서 중심을 본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학 공부는 자명한 선에서만 하시고, 왜냐 과학도요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과학자들 간에, 의사들 간에도 결론 안 나는 거 너무 많죠. 도대체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매일 바뀌어요. 커피 암 예방, 커피 발암 물질, 커피 암 예방, 커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기사만 나와. 한 10년은 본 것 같아요. 도대체 먹으라는 건지 말으라는 건지. 과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현상 하나 연구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과학 다 한데 철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과학은 당연히 철학은 과학에서 시작해요. 자명한 과학을 내가 삶을 보면서 자명하게 설명을 못하면요 철학도 당연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과학을 당연히 과학부터 시작하시라 철학을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과학은 지금 현대 물리학을 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신 자명한 법칙들에 기반해서 철학을 이해하시라. 여러분 충분히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는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철학이 여러분의 삶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이 이 사단 노트를 쓰는 거예요. 명상만 하면요 신적인 체험을 할지 모르지만 신의 뜻을 이해하려면 과학과 철학을 함께 맞춰봐야 제일 분명하겠죠. 즉 과학의 세계입니다. 내가 사단을 어겼을 때 나타난 현상, 사단을 지켰을 때 나타난 현상, 이걸 연구하는 건 과학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철학을. 우주는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알게 돼요. 과학과 철학 함께 연구하는 법입니다. 사단 노트를 쓰세요. 명상은 철학적인 작업이지만 명상을 통해서 과학의 영역, 내가 사단을 어겼을 때, 따랐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인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과 우주에는 그렇게 늘 만드는 근원적인 진리가 있다는 게 여러분이 함께 이걸 닦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철학자이면서 과학자가 되실 거예요. 철학자이면서 우주는 그렇게 생겨 먹었지 이걸 알면서 과학자 너 그러다 당한다 예언까지 가능해요. 반드시 당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너 아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 말이 짧더라. 끝에 요가 빠졌더라. 너 걔가 아마 너 뒷담화 까고 다닐 거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지없이 어디 가서 그게 변했대 이러고 다닐 겁니다. 이 현상들 모르시겠어요? 과학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표상들 간의 법 질서라니까요. 그 질서가 늘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보니까 과학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과법칙의 과학자가 되셔야 돼요. 철학자는 반드시. 인과법칙에 있어서는 과학, 떡소리 나는 과학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철학과 직결되어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가 언제 알을 낳는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올바로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게 양심을 어겼을 때 따랐을 때 선악 판정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인과법칙은 강조하는 거예요. 인과법칙을 모르면 철학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과법칙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되셔야 되고 그게 철학의 밑거름이 되고 철학을 통해서 인과법칙이 지지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잘 소화가 되겠죠. 그 정도는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말씀